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요, 파묘라는 공포 영화가 인기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도 그에 못지않게 으스스합니다. 멸문, 비명 횡사, 가죽을 벗기다, 피칠갑.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말들이 상대당을 향한 게 아니라 같은 당을 향한 거라니 더 무섭습니다. 흔히들 총선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내분 수준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트,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제목.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달 초에 있었던 이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네.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아유, 잘 남았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안쪽은 안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식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보신 것처럼 이달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만나서 명문정당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명문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말 바로 며칠 전이어서. 그런데 보세요. 이제 최근에요. 명문정당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공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중성동구 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동 갑은 전현희 후보자로 의결하였다고.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 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임종석 전 의원으로 불리기 합니다만 지금 호칭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백성문 변호사님, 임종석 전 의원이 당에서 컷 오프, 공천 배제가 됐어요. 사실 민주당 지금 현재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 혹은 경선 여부, 경선에 참여해 주느냐 여부가 사실 지금 아까 명문정당 얘기가 나왔는데 명문정당인지 멸문정당인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소위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전략지역구로 결정돼 있던 서울 중성동갑에 사실상 뭐 탈락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안규백 그 전략공관위원장의 그 인터뷰하는 과정 좀 들어보셨을 텐데 왜 공천에서 배제한 건가, 이런 기자 질문에 못 들었습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했다는 이유를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 뭔가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배제하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험지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어디를 가야 하는 것, 이런 얘기들만 그동안에 있었죠.
특별한 하자가 있었는지 뭐 그단 별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고위에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 그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 내분 상황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현 평론가님 이렇게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반문하는 듯한 지금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은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그 지역을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전체적인 선거의 구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도부가 말 그대로 위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전략공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왜 안 했냐고 우리가 묻는 질문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후보가 됐습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마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질문을 하면 공관위원장이 그걸 설사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좀 질문이 좀 무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친문 비문이라고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이 전현희 지금 이제 후보가 되겠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즉 장관급 인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지금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를 자꾸 정치인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 점점 더 당의 내분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전략공관위원장이 말을 아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역구 주민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이 최고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는 당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언론이 미리 판단을 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친문계 의원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에 낫겠죠. 어쨌든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고민정 의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했던 인물이죠.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당무 거부할 거면 최고위원이 내려놔 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힌 거잖아요. 손재민 변호사님. 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진짜 또 내려놓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요. 아마 민주당 분들은 좀 의아하고 어떻게 내분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임 전 실장이 공천이 늦어지는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네. 이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오니까 그 다음 날 그리고 이 인터뷰 다음에 이제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은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사퇴를 한 겁니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단일 대우를 이뤄서 승리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궁금하신 대목이 있을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정성호 의원 앞에 붙는 수식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계, 당내 친명계 의원 중에 좌장 이것까지 수식어는 붙지만 이게 근데 당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언론 인터뷰 보면 거의 도맡아 하시다시피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정성호 의원에게 질문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답변과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하니까 한 게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안타까운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병원에서 그 당시 현근택 부위원장의 징계 여부 관련해서도 문자를 서로 나눴던 게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그걸 왜 이 두 분이 얘기를 하지?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의 저 얘기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저 얘기에 대해서 소위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뭐 내 생각과 다르다라거나 아니면 친명그룹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발이나 반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정성호 의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 중진이 물러나라 해라는 뜻이
실제로는 친명 그룹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결국 최고위원장직까지 사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하. 이런 민주당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상대방 건너편 집에 있는 거기서도 뭔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또 반박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누구신지. 후보 사퇴요? 최고위원 사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둥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표정에만 봐도 일단 뭔가 잔뜩 심기 불편 이 네 글자가 막 써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참 기괴하게 하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당, 국민의힘, 더군다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를 만들어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지금부터라도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옆집 야당 상황 보면서 할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하면서 계속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옆집 상황을 얘기하니까 참 기괴하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무감동 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은 거의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 새로운 신인의 모습이라던가 혁신의 의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유지해주면 힘없는 신인들의 목소리보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면서 조용해 보이겠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당이 나아갈 목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비대위의 모습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민주당 청년 당원이 국민의힘 당사한 모습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1인 시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너무 언론에 부각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역신문을 봤더니 이른바 중진들에게 그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구에 배치하라는 것이 마치 희생인 양 중앙당에서 홍보를 했지만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다른 예비 후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역구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옆집에서 우산이 몇 개냐 이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부터 좀 단속을 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전현 평론가님 말씀 뭐 틀린 부분도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 총선을 지금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옆집에 관련된 사정을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경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그게 좀 참 궁금하긴 한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 내부의 분란이나 혼란 같은 것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심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특정 계파나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총선에 다 내쳐지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나 이게 다 쏠려 있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게 이제 뭐 여론조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양당 간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뭐 전체적인 그 호감도나 지지율 추이 같은 거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소위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으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민주당 뉴스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아까 앵커가 처음에 오프닝하기 전에 읽었던 멸문정당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민주당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건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론은 경남신문입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너무 조용한 듯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언론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검핵관, 윤핵관, 용산 출신 핵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신인들이 빨리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조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 공포감을 느끼고 있거나
대항해봤자 안 되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떨어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떠들썩하게 보이는 것만이 모든 공천의 잣대 기준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아까부터 발언에 시동 걸고 계신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제목 보니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문정당은 이재명, 문재인 통합 화합 정당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공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비명계에서는 현역 의원 하위 20% 선정, 뭐 임종석 전 실장 경선 배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만이 여과 없이 표출이 됐고 친명계에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데 특히 친문계 핵심이라는 홍영표 의원이 이 대표가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다. 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그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 자제하세요. 뭐 자제하라고 뭐 이렇게 또 옥신각신 뭐 말을 주고 받았는데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죠.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되고 있고.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홍영표 의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지금 이 자신의 어떤 격앙된 감정도 지금 드러내고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어제 사실 비공개 때 의원총회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얘기 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홍영표 의원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공세 고삐를 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홍영표 의원에게 작심 비판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이동주 의원이 누구냐? 홍영표 의원과 함께 이천 부평구을 공천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인데 SNS를 통해서 홍영표 의원에게 일가를 했는데요. 단수 공천받고 4선까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 어머. 본인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위원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골프나 치고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민주당을 탈당한 인물이 또 있어요. 자, 그 목소리와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설훈 의원은 이 탈당을 했고 이미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혹시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지 또 그게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앞으로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정치권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온 정치권 총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세상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고양시의 일산 서구현 놀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놀이터 주변에 서성거리는 한 남성,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남성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길질을 하죠. 경비원을 포대 위에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멈추지 않는 폭행의 위협을 느낀 경비원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요. 남성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도대체 이 남성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지금요, 하마터면 큰 화를 당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피해 당하신 경비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 많이 다 다쳐갖고 좀 병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나가면서도 욕하고 그래요. 특히 경비원들 보면 난리 치더라고요 또. 경비원분의 얘기를 들어도 저 몹쓸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김묘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출동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기막힙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남성이 무언가를 향해서 이리 오라며 슬쩍 손짓을 하죠. 그리고는요, 시합을 앞둔 사람처럼 복싱 선수처럼 몸을 풀면서 약간 턴을 턴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어머. 남성이요, 이리 오라고 손짓한 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경찰이었습니다. 세상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창문 사이로 대화를 뭐 주고받는 듯 하더니 경찰관들이 곧 내리거든요. 네. 내리니까 보세요.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남성의 팔을 붙잡으며 제압하려고 하니까요. 네. 남성은 둔기와 주먹으로 경찰관들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이렇게요. 지금도 휘두르는 모습 보이시죠? 어머나. 경비원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세상에 저 몹쓸 인간 저기 사람이에요. 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진짜 황당하네요. 이 남성이 50대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또 그걸 목격하고 말리려던 주민까지 폭행을 하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경찰이 도착을 했죠. 그럼 보통은 그럴 때는 이제 경찰 앞에서 조금 고분고분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일반적인데 네. 경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넌 가짜야. 어머? 뭐 너는 경찰이 아니야 이런 뜻인지 네.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넌 가짜라고 소리치면서 둔기와 주먹으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경찰관들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세상에. 뭐 다행히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고 다친 정도는 경찰관들도 그렇고 경비원분들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저럴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술을 먹었거나 혹은 마약을 했거나 근데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둘 다 아니었고요. 그냥 도대체 왜 그랬냐 범행 동기를 물을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허허. 일단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몹쓸 인간이에요. 앞서 영상에서 경비원분이 아까 이 포대자로 있는 그 근처에서 엄청난 폭행 당하셨는데 피해 당하신 경비원분 말씀 들어보면 이미 그 앞서 전에도 주민분들이 다치신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한테도 폭행한 거예요. 저런 몹쓸 인간요. 진짜 따끔한 법의 맛을, 법의 처벌을 달게 받기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도 더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지난해 12월에 충북 청주에 인적이 드문 어느 주택가 CCTV에 포착된 장면이 있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영상을 보시면 네네. 어두운 어느 골목길인데 어떤 사람이 홀로 서성이면서 있습니다. 네. 한 남성인데요. 이 네. 남성이 가만히 서서 주차를 위해 후진 중인 한 차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운전자가 역시 또 잠시 멈춰 서더니 네. 주차를 하다 말고 그 남성을 보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지금 CCTV에 포착된 시간 딱 봐도 어두컴컴한 시간대요. 일단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주차를 하려던 후진하던 운전자는 왜 저 서 있는 남성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자리를 뜬 걸까요? 전현현 평론가님.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 본 것보다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왜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운전자가 목격한 그 남성, CCTV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는데 분명히 공포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남성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는데 반짝반짝 어둠 속에서도 흉기가 들려 있었던 거죠. 세상에. 지난해 12월 6일 충북 청주에서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나, 어두컴컴한 골목, 그리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었을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까요? 운전자분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운전자분 신고했고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진 겁니다. 어머나. 경찰이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서 골목들 그리고 주차장 쪽을 완전히 포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해서 어허. 한 빌라 건물 안을 이제 서성이고 있는 이 남성,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네.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 네. 지금 빌라 쪽으로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저기 누가 있네요? 네, 경찰들이 괜찮아요. 네, 손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찰의 네. 모습이고요. 어허. 뒷짐지고 있는 남성 보이시나요? 이 네. 뒷짐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손들어, 엎드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순식간에 방패를 세우고 다가가서 제압합니다. 지금 검거가 될 순간에는 별다른 저항은 크게 하지 않아서 일단 경찰분들이 크게 다치거나 하는 상황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던 저 인간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은 저 남성은 흉기 소지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까 그러면 첫 번째 신고를 했던 그 차량에 탄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뭔가 복수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본인도 누구한테 이 흉기를 쓸지 결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싹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네. 저 흉기를 가지고 어떤 불특정 시민을 위협해서 아마도 돈을 뺏으려고 시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근데 일단은 저 흉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흉기가 보이지 않게. 아까 차량 운전자가 우연히 정말 흉기를 받기에 천만다행인데 아까 경찰과 딱 마주쳤을 때도 뒷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흉기 안 보이게. 어허. 그러니까 흉기를 지금 저 모습에 보여주지 해주네요. 않으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에 아까 그 차량 운전자가 저 남성의 손에 든 흉기를 보지 못하고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면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검거 직전에 처음에는 멀리서 경찰이 있을 때는 열중샷 자세로 뭔가 뒷춤에 흉기를 감추고 있다가 경찰이 3단봉으로 제지하려고 다가가니까 앞서 보셨죠? 슬그머니 복도에 바닥에 흉기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저 몹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경찰의 보디캠에 포착이 된 거예요. 하마터면 주변 분들 큰 화를 당할 뻔했는데 진짜로 보세요. 경찰이 주변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대응 있게 천만다행으로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너무 오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우승을 했으면 막 뛸 듯이 기뻐해야지. 아니 웃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요. 트로트 오디션 사상 최초로 고교생 우승자가 탄생을 했죠. 바로 유진스, 전유진 양입니다. 현역가왕을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1대 현역가왕 전유진이라고 호명을 했을 때 전유진 양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아마 머릿속에 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뒷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궁금해요. 네, 사상 최초인 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한일전입니다. 이 트로트 한일전을 앞둔 탑7 현역 가왕들이 화려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있어도 몸에 가는 생각 사자 내 사랑만 하오니까 아니 아니 동동 아니 아니 동동 쓰리쓰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 않고 노래를 들려놔 주소. 그냥 보는 내내 그냥 흐뭇한 미소가 저도 막 입이 귀에 걸리는데 이제는 그 경연 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탑7이 그야말로 원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현역강 출연자들이 원래부터도 뭐 나 살고 너 죽자 그렇게 막 경쟁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그 경연을 하던 당시에도 현역으로서의 어떤 동병상련의 의리 같은 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국가대표 한 팀이 됐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정말 우애가 돋보이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전유진 양은 본인이 지금 국가대표 1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앞으로 한일 대전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굉장한 지금 부담감을 거의 느낄 주장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전유진 양이 그 현역강 경연을 하던 시절에 3개월 동안 이 경연 준비를 하느라고 포항에 혼자 계신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경연 결승 발표 직후에 밤을 새서 전유진 양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진짜 축하합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한테 큰 상 주신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전영근 팀장 장녀. 에스테트 제 1대 현역강 우승. 아빠 일하는 곳은 진짜 처음 오네. 아빠. 얘들아. 너무 오랜만에 본다. 고생했어, 애썼다. 원래 좀 이제 지병 있으시고 아프신데 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훨씬 지금 피부 좋아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네. 안녕하세요. 전유진. 크게, 야. 크게. 벽에다가 써요. 사랑이 좋다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포항의 딸 그러길래 전현 평론가님 이게 손팻말 한 몇 개 정도만 들 줄 알았더니 대박 온 포항 시내가 다 그냥 현수막이에요 진짜. 약간 분위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왔을 때 우리 누구 금메달 땄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포항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이라는 게 저 화면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사실 보는 저희들도 포항 출신이든 아니든 참 흐뭇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유진 양이 참 장한일 했다는 생각이 세상에. 들고요. 그런데 저 시간이 전유진 양이 이제 밤 12시까지 넘어서 방송하고 새벽 5시 37분차 타고 내려갔는데 저렇게 미리 와 계신 거니까 그래요? 저분들이 거의 잠을 안 자고 저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참 보는 것도 마음이 흐뭇한데. KTX 타는 모습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저 장면도 참 마음이 흐뭇한데 바로 끝나자마자 기차 타고 내려가서 팬들하고 만나고 아빠가 있는 일도로 갔다라는 것도 참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전유진 양이 정말 아버님에게 큰 효도를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보실 영상 보면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약간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으니까 화면 집중해 주시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 전유진 양이 그리고 1등이잖아요. 현역강 탑7 중에 1등. 예쁜 모습만 방송에 나오기를 기대할 거 자기가 생각할 줄 알았는데 보세요. 앞서 영상 찍는데 하품도 입이 찢어져 나는 모습, 조는 모습 다 그냥 여과 없이 시청자분께 팬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가감 없이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못 만난 아빠 보면서 얼마나 얘기 보따리 풀어냈을까요? 김유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란 게요. 그렇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전화 통화만 해도 아니 말하지 않아도 내 딸이 어떠한 긴장을 하고 있을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유진양의 아버지께서도 유진양에게 참 궁금한 거, 뭐 하고 싶었던 말들 많으셨을 테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이 정도의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진양을 향해서 물어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와, 맛있겠다. 이 국물이 없는 포항물회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자, 짭짤할 거야. 어제는 안 그래도 너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 너무 사실 기쁘지만 떨어진 언니들도 계시고 그리고 언니들 몫까지 내가 더 책임감 있게 1등으로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웃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 좋겠어. 비우고. 아빠 마음 어떻게 비워? 아버는 마음 잘 못 비워요. 근데 왜 내보고 비우라 하는 건데? 그냥 원칙은 그래 하라는 거예요. 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빠. 파이팅. 파이팅. 아니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남철 남성관 선생님이 딴따다다다 딴딴 아주 그냥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는데 백성 변호사님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딱 예리하게 방송 화면에서 그 딸의 표정을 읽어냈네요. 아빠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유진 양이 다 컸네요. 이제 어른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큰 경연에서 1등을 하면 보통 뛸 듯이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기쁨을 만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막 썩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약간 뭔가 뭐 우울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그냥 좀 침울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떨어진 언니들 그리고 또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1등이 됐는데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시청자분들 무슨 일이 있나 막 그게 좀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 같다라는 것에다가 뭐 책임감 그리고 이제 한일전도 해야 되니까요. 1등이라는 것에 대한 또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 표정을 지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빠인 이유는 전유진 양이 그 숨어오는 바람소리 부르기 전에 무대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딸에 관련된 이 방송된 모든 순간순간 하나를 놓치지 않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빠의 모습까지 저도 먹고 싶네요. 야, 석 달 넘게 오랜만에 만난 아빠 만나서 그리고 포항 특산물 포항 물회도 잔뜩 먹고 에너지 팍팍 받아온 전유진 양 무대에서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라 할 수가 없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말 원래도 잘했지만 진짜 들을 때마다 실력이 더더욱 일취월장하는 그런 전유진 양 같아요. 이제 한일 트로트 대결이 3월 26일 날 이제 첫방이 돼요. 이제 한일 탑7 트로트 탑7 특히 국가대표 탑7의 주장격인 전유진 양
어깨가 많이 무겁죠. 근데 아까 아버지 말씀드렸죠. 비워야 되면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니까 꼭 앞으로의 정말 멋진 무대, 멋진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인도에서는 이러한 일도 벌어졌대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인도하면 종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원도 길바닥도 아니라 바다 속에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에? 누구일지 영상 바로 보시죠. 네. 공작 깃털을 이렇게 들고요, 비장한 표정을 한 채 바다로 향하는 백발의 남성,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어허. 바다 한가운데에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장비를 착용을 한 뒤 이제 서서히 바닷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손에 들어있는 깃털 보이시죠? 네. 그리고 도착한 곳은요, 이렇게 힌두교인들에게 상스럽게 여겨지는 옛 사원의 터예요. 어머? 가져온 공작 깃털을 바치고 가부좌를 이렇게 틀어서 기도를 올립니다. 어허. 모디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3선을 노리는 그의 표심 공략 행보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하. 저게 좀 신기해 보였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 표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약간 감동은 좀 퇴색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저 잠수장도 있지만 옆에 앞서 깃털 뭐 그런 게 좀 눈에 띄어요 또. 공작새 깃털을 지난 25일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에서 곡물로 올리는 그러한 이제 의식을 실행을 한 것인데 공작새가 바로 인도의 국조 나라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 분들이 여신 카마데바하고 공작새를 관련시키면서 네. 공작새를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아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작새의 깃털을 저렇게 소중하게 네. 올리는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저곳이 이제 인도에서는 신성하게 여기는 곳인데 저곳에 또 이렇게 잠수해서 기도하는 또 이색적인 또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총선, 표심을 얻고자 하는 뭐 3선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이 표심을 구하고자 하는 영상이라니까 어쨌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나라 얘기지만 나중에 결과 한번 지켜볼게요.